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2차 행진 투쟁을 예고했던 국민의힘이 행진을 돌연 취소하고 현장 의총으로 행사를 바꿨습니다. 지도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주요 지역 후보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리인격으로 쿠르드족이 직접 이란과 지상전을 펼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메네이 후계자 공식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트럼프는 후계자가 누구든 또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와 중동 상황도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5파전 전현희 의원을 인터뷰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집회 신고 누락 총극을 빚으며 당내부 비판까지 들었던 지난 3일 국민의힘 도보 행진. 급기야 당내 개혁파 의원들은 쇄신 설득 포기를 선택하며 지도부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윤핵인 몸통이다. 이 몸통에 대놓고 우리가 절연하라고 하니 이게 절연이 되겠냐. 각 지역에서 지방선거에 일단 집중하는 센스로 가자. 우려 섞인 여론에도 또다시 도보 행진을 계획했던 지도부. 당내 반발에 부딪히며 결국 현장 의총으로 선회하는 갈짓자 행보를 보였는데요. 당대표는 지금 당장 약속 지킵시다. 집합시다. 당대표님 대통령이 집합하면 국민들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12개 혐의에 대해서 지선 승리를 외치며 시작한 국민의힘 장외투쟁. 좀처럼 힘을 받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힘이 또 현장 의총을 가졌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 사법 3법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은 오늘 참으로 참담하고 기괴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입니다. 예, 홍석준 위원님.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사법 3법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며칠 전에 도보 행진 그리고 오늘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총 이게 뭐 야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의 입법을 뭐 반대하는 이런 집회를 가질 수 있는데 여론도 그렇고 좀 평가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장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뭐 여론이라든지 국민적 지지도가 그렇게 따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법 파괴 3법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사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어떤 중차대한 어떤 이슈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 좀 여론의 어떤 움직임이 좀 작다고 보는데 예. 그 이유는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 좀 지도부를 좀 중심으로 좀 제대로 좀 전략을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내 투쟁, 특히 이 원내 투쟁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원내에서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로텐데올에서 농성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좀 시작해서 더 강력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 막바로 좀 장외에 나온 것도 그렇고 장외에 나온 것도 보면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 특히 좀 의원들이 좀 참여가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계 중심으로 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참여 자체를 하지 않는다든지 양양주 최고 같은 경우는 잠깐 갔다가 또 본인의 또 뭐 출판 기념회에 또 간다든지 참여도 좀 저조하고 예. 마지막으로는 좀 의원 개개인의 있던 스피커의 있던 그런 영향력도 확실하게 좀 민주당에 비해서 좀 밀리는 좀 예. 그런 어떤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고육지책으로 꺼낸 이 장외 투쟁이 상대적으로 이 사법 파괴 3법이라는 정말 중차대한 사안에 비해서는 예. 좀 국민적인 좀 관심을 좀 적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결국 호윤을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자초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내재적인 좀 기본적인 좀 문제라고 봅니다. 예. 무슨 문제냐면 제가 21대 때 그 민주당 현역 의원들 평가 지표를 보면 의정 활동 또 지역 활동, 국민 소통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특히 국민 소통 분야에 뭐 SNS든 방송이든 그런 분야를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데 비해서 국민의힘은 좀 그런 평가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지금 당내 지금 한 목소리를 물론 생각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되고 이런 어떤 목소리를 잘 내지 않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신상 필벌이 입각해서 좀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좀 예. 그런 것도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도부의 절박한 호소에 비해서는 참여가 그렇지 않아도 106석밖에 되지 않는데 예.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고 결국은 지금같이 이런 문제는 그동안 있던 당내 계속 쌓여있던 좀 시스템상의 예. 어떤 의원들의 어떤 평가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평가가 의원들에게 제대로 와 닿지 않고 있다.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누적된 결과라고 봅니다. 평가 시스템 같은 게 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 김유정 의원 같은 경우는 상대당에서는 좀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네. 당이 가는 방향이 부끄럽기 때문에 의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투쟁 방식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명분을 가지고 또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이 3월 3일 날도 한 80여 명 처음에 참석했다가 도보 투쟁이랍시고 했는데 30명 또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집회 신고도 안 돼 있어서 침묵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설픈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호개인 현수막이 나오고 태극기가 휘날리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윤호개인 집회하나 태극기 집회하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졌든지 간에 국민들 바라보시는 시각에서는 지금 모습이 예. 마치 극우 유튜버나 윤호개인 세력의 뒷배경이 되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3월 3일 날 실패했는데 마치 식사 후에 뭐 산책하냐 너네들 뭐 이런 그 조롱까지 받아야 했던 예. 그 모습 때문에 의원들도 그 단톡방에서들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우리가 윤호개인 집회처럼 비춰지는 거 우려가 된다.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또다시 송호석 원내대표가 도보 행진 또 하자, 투쟁 또 하자.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응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또 하냐, 실패했는데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이제 청와대 앞에 의총을 열었는데 또 침묵시 하는 모습이잖아요. 검은 마스크 끼고. 예. 그러니까 그제 실패한 집회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집회 신고를 안 해서였는데 예. 오늘도 또다시 마스크 끼고 침묵시 하면서 그제 어떤 실패한 것을 물타기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었고요. 예. 저는 가장 지금 이 상황이 한심한 게 뭐냐면 당 스스로가 명분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국민의힘의 외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중동전쟁으로 이렇게 어수선할 때 제1야당이 지금 그런 거 할 때냐. 사법개혁 3법은 어차피 통과가 된 것이고 대통령이 거부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야당이 같이 힘을 모으는 게 마땅한 일인데 예. 오히려 이런 투쟁 방식을 통해서 더 저는 인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뭐 국민이 뭐 이재명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라는 얘기했는데 저는 국민의힘을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아니 대통령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찬 1시간 전에 취소했던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없는 빈집에 가서 시위한다고 도보투쟁해서 그제는 그런 민망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또 가서 의총을 청와대 앞에서 한들 의미도 없었잖아요. 보람도 없었고 또 천막 농성해서 쌍특검 주장하면서 9 to 6 출퇴근 그런 농성한다고 했는데 그 농성장은 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일만 벌여놓고 제대로 뭔가 성과는 하나 거두지 못하는 장동혁 지도부의 모습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스스로 부끄럽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도부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말빨이 좀 안 먹힌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심지어 오늘 행진하던 도중에 경찰에 제지당하는 모습까지도 언론 카메라에 다 담겼어요. 그러니까 그저께는 집회 신고를 미리 안 해서 뭐 총극이 벌어졌고 예. 그 집회 신고가 안 된 거는 제가 보기엔 지금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직자들도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이제 어떤 당 지도부가 뭐 행진을 한다 아니면 집회를 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에 당직자들이 그걸 거의 뭐 기계적으로 알아서 다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신고가 안 돼 있었다? 그거는 당직자들도 지금의 당 지도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내심 찬성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경찰에게 행진을 제지당한 이유는 원래 청와대 대통령 직무실이나 관저는 반경 100m 이내는 집회 신고 금지 구역입니다. 예.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허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100m 이내 쪽으로 이제 행진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우리 속담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그 수준이 아니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든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든지 국민들께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최악의 경우에 이거는 아하.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는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관심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예 관심이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고 이미 고장이 몇 번 난 스피커들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글쎄요, 지방선거까지 정치적인 생명은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예. 그냥 당 대표직을 지키는 것이 몇 달 더 그 자리 지킨다고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광재 의원님, 그래 이게 뭐 얼마 전 올림픽 끝났지만 이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게 뭐 만약에 법 통과가 됐어도 막 끝까지 우리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김영남 의원 말대로 좀 기세가 꺾여버린 느낌도 드는데요. 과한 해석일까요? 우리 당에 오래 계시다가 민주당 쪽으로 가셨는데 밖에서 민주당을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시는데 제가 일정 부분 공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게 예. 참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몇 가지 사실관계만 좀 말씀드리면 도보행진 같은 장외 집회는 3월 2일에 결정됐는데 이게 48시간 전에 집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집회 신고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었고 어제 공지했었던 그 집회도 예. 이런 신고가 안 됐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긴급 의원총회를 그냥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지난 3월 3일에 있었던 이동 과정에서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의도한 바는 전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지도부를 따라서 같이 행진하면서 예. 이게 국민들에게 오히려 부작용을 줬다라는 비판적 내용도 당내에서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집회를 강행하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낫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법파괴 3법이 결국에는 전 국민 5,200만 명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아마 곧 현실이 될 겁니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메신저가 정말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그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예. 수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한심하네요. 사실은 지금 상황이. 예. 그러면 당 지도부가 집회나 시위 신고를 48시간 전에는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청와대 앞까지 도보 행진을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당직자들 잘못이 전혀 아니네요. 그러면 평생 집회나 시위도 한번 안 해봤나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죠? 예. 더 한심한데요. 설명 듣고 나니까. 날씨는 좋았습니다. 날씨? 예. 날씨 보고 결정했나요? 그럼? 예.
홍석준 의원님, 네.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메시지 싸움을 해야 할 지방선거가 9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홍 전 의원님도 지방선거 이제 레이스를 뛰시는 입장에서 당 리더십이 이렇게 흔들려서 괜찮겠습니까? 예, 걱정이죠. 왜냐하면 사실 지방선거는 크게 보면 이제 당의 경쟁력과 결국 이제 인물의 경쟁력을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영남권 같은 경우는 뭐 지역에서 있던 당의 경쟁력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치열한 뭐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은 당의 어떤 이 경쟁률이 아무리 개인 플레이가 좋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걸 좀 뛰어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당이 이렇게 흔들거리면 굉장히 좀 염려가 되는 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특히 예. 또 공관위에서 이런 점을 잘 착안해서 이제 공천 과정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위기인 상황에서 지금 이런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메시지 관리는 물론이고 특히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서 좀 일사불란하게 의원들이 또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업 파괴라든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민생 문제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메시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2024년도 22대 총선에서는 사실은 그때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대파 가격 일부 농산물이 올랐다고 해서 당시 예.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대파쇼를 통해서 물가 어떤 심리를 국민들에게 자극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환율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물가라든지 이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걸 잘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수도권 같은 경우 지금 부동산 문제로 자가 확보는커녕 서민들과 청년들에 대해서는 전세, 월세 확보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건 역시 확실히 부각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국민들이 시민들이 와닿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보여드린 이 대화 내용이요. 대안과 미래 이성건 의원 소장파죠. 당 대표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는 만큼 맡겨두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최종 정치적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이게 당 대표에게 맡겨두자라는 말이요. 장동혁 대표님을 믿습니다가 아니게 들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엔 절윤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좀 바뀌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도 하다가 이제 지쳐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수준까지 간 거 아닌가 싶어요. 다만 선거 참패하면 제발 책임은 져주세요 라고 다짐을 받고 싶어하는 단계로 바뀐 것 같고 예.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지방선거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정치적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정작 참패했을 때 과연 그럴까? 또 다른 패배에 어떤 핑계를 대지는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 좋은 성적을 못 거둔 것은 당내 내지는 진영의 분열 양상 때문에 선거를 진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앞으로 확실히 제거하겠다. 예. 내지는 그쪽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살짝 비틀어서 본인의 책임을 비껴나가지는 않을까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소장파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성건 의원도 거의 환갑인데 소장파로 불리는 게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이른바 대안과 미래라는 의원 모임에서 하여튼 지선 참패 시의 정치적 책임이라도 한번 다짐을 받고 나머진 지방선거 때까지 그냥 마음대로 해라. 우리 더 이상 이제 못 말리겠다. 이런 수준까지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선거 최종 정치적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말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는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졌어라고 말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계속 얘기해온 바가 있잖아요. 절연은 분열이다. 예. 아마 그 얘기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대안과 미래 이분들이 이제 얘기하다 거의 면벽 수행하는 듯이 얘기가 전혀 먹히지 않기 때문에 애들한테 뭐 해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먹히지 않을 때 부모들이 한 얘기 있잖아요. 그래 알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예. 지금 거의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10%대 당 지지율 참혹한 결과 나왔을 때 당 대변인이 한 얘기가 있었죠.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당대표를 공격해서 그렇다라고 예. 책임을 지금 그 이를테면 소장파 의원들한테 돌렸단 말이에요. 친한계 의원이나.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럴 그 준비를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길 빌드업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책임을 질까? 저는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참패해도. 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거는 부정선거였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윤상현 의원은 그 감옥에 있는 그 윤석열 피고인한테 결자 해지하십시오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작년 토론회 때 토론회에 초청한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토론회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피고인 얘기가 국민들에게 부정선거 실상을 잘 알려줘서 고맙다. 국민들을 일깨워줬다. 성공적인 토론이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아무리 결자 해지하라고 한들 이게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화 통화도 안 하겠다. 전화번호도 삭제하겠다. 전환길 씨는 길길이 뛰지만 당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소장파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책임은 지세요. 우리한테까지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선거 참패 이후에 어떤 책임을 어떤 모습으로 지게 될지 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지금 민주당 패널 두 분은 책임을 안 질 거다라고 지금 예측하셨습니다. 뭐 원래 정치권의 공식대로라면 뭐 전국 단위 선거를 책임지고 있었던 당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그 선거에서 패배하면 직을 머물 수 없는 게 공식이었죠. 보통 다음 날 그 공식처럼 나오죠. 퇴진. 당연히 예. 그런 수순이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놓고 보면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게 될 경우에 그것을 강제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최고위를 구성하고 있는 최고위원들 면면을 보더라도 이 선거에 대패했다고 하더라도 물러나지 않으려고 했었을 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는 거죠. 대안과 미래가 상당히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침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해왔던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어제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장동혁 대표가 져야 한다라고 한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6.3 지방선거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치러보고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라라는 뜻까지 함께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뭐 6.3 지방선거가 지금 뭐 예단하긴 이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서 예. 일부 뭐 선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6.3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당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예상해 보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방선거 주요 후보로 올라올 사람들도 많이 없어서 구인난이다. 그래서 뭐 휴일에 안철수 의원을 지도부가 찾아갔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고요. 민주당 이야기를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경선만큼이나 재보궐도 굉장히 판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특히 민주당 계양을에 인천 계양을에 누가 공천될까? 언론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두 사람이 조금 전 만남을 가졌습니다. 교통정리 될까? 이런 관측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김영우 의원님, 네. 교통정리는 안 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오늘 오후 3시에 만남이 예정돼 있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물밑에서 조율을 끝내고 만나서 이제 어떤 그 조율된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예. 솔직히.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럼 왜 만난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예. 아마도 오늘 만나서 주로 이제 다른 얘기도 많이 나눴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당내에서는 핫한 이슈가 된 계양을 관련한 이야기가 뭐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거고 지금 결국엔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대변인이 경쟁하는 구도잖아요. 예. 이 경우에는 당대표와 먼저 만난 사람이 아무래도 기존 스탠스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만났는데 이 사람으로 전략 공천 내지는 단수 공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상황이 머쓱하잖아요, 그거는. 예. 그래서 글쎄요, 뭐 조만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예. 문제를 오래 끌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뭐 민주당 사안과 관련해서 보다 예.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설명을 드리면 아까 네. 뭐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이 시원하게 비판했으니까 저는 오늘 송영길 전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이 그동안 예상했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을 가리키고 있다고 봐요. 예. 개항의뢰 관해에서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공천 가능성이 저는 한 95%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송영길 전 의원도 오늘 후배와 이렇게 자리 다툼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 송영길 전 의원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만난 자리의 과정에서도 일종의 합의는 나온 거 아닙니까? 송영길 전 의원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예. 당이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당은 그러면 김남준 전 의원에게는 개항을 그리고 뭐 연수 갑이 지금 박찬대 의원이 후보 인천시장 후보로 되면서 네. 자리가 비게 되니까 해당 지역을 송영길 전 의원에게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밖에서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아쉬운 건 해당 지역에서 민주당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오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엔 또 뭐 국민의힘이 이렇다 할 경쟁력 있는 후보를 그 해당 지역에서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겠지만 그런 면은 좀 씁쓸합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네. 연수갑 박찬대 의원이 어제 인천시장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되면서 비었습니다. 송영길 전 의원이 여기로 갈지 아니면 뭐 전남 어디로 갈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흥행에는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어디로 갈지 저희도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오늘 경남도 이제 단수 공천 됐잖아요. 그리고 인천, 뭐 강원도 우상호 후보 포함해서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항 같은 경우에도 뭐 금명간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인터뷰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젊은 청년 정치인 후배와 이렇게 겨루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순리대로면 송영길 대표가 개항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대표까지 지낸 뭐 거물 정치인이고 또 선택의 폭도 오히려 김남준 대변인보다는 넓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라는 게 저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후보들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곧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부겸 전 총리, 지금 민주당에서 뭐 대구시장 나가라 뭐 이렇게 말하고는 뭐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김 전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듣고 홍석준 의원께 제가 질문 드릴게요. 들어보시죠. 저는 대구에 가서 그랬어요. 김부겸 총리한테 의존하지 말아라. 본인이 싫다는데 왜 그렇게 추대하자 그러냐.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한테 왜 이렇게 의존하느냐. 나는 절대 결단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사모님이 절대 반대한대요. 네. 사모님이 반대하면 진짜 이거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또 그 의미를 되짚어 보면 굉장히 김부겸 총리를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에둘러서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인의 그 아내들이 아유 이번에 좋은 기회니까 나가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유 그 어려운 길 왜 하려고 하느냐 대부분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근데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사모니 반대하기 때문에 안 나갈 것이고 아주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영길 대표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제가 볼 때도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는 좀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할 결심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부겸 총리가 대구에 연고가 있다 할지라도 나오더라도 성산의 가능성은 적습니다. 겨우 뭐 젖잘사 정도일 건데 근데 김 총리가 만약에 지금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입장이었고 또 앞으로 향후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어떤 젊은 정치인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본인 이름도 알리고 또 지금 이재명 정권의 어떤 여당이기 때문에 또 자리도 뭐 갈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지금 총리까지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대구시장으로 출마를 해서 지게 되면 본인으로서는 이 정치 말년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좀 그 데미지가 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구시장 출마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사모님이 반대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매달려서는 안 된다.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수모적인 그런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의 어떤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김부겸 전 총리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취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고사하는 입장에 좀 힘을 실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해석은 가지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김문남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분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TK 통합되면 승산은 없을 것 같지만 통합이 안 되면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당의 의중을 이렇게 분석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른바 이제 선거 전략을 짜거나 현실적으로 선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그래서 이번에 대구 경북 통합이 안 된 건가? 뭐 대구 경북의 통합이 무산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여당에서 대구와 경북을 과거대로 분리해서 선거를 치를 경우에 대구는 유리할 수 있다. 예. 아니면 대구에서 당선 가능성,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마치 대구 경북 통합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예. 들릴 수가 있어서 근데 그건 아니죠. 대구 경북 통합이 지금 어려워진 이유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반대가 거셌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선거의 승리 가능성 유무하고 지금 통합이 어려워진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네. 상대당이지만 민주당에서 그러면 대구시장 후보군 누가 있을까요? 글쎄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거의 출마할 것으로 봤는데 예. 송영길 전 의원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는지 모르겠어요. 듣기에 따라선 두 사람이 같은 정당 소속이 맞나? 아니면 어떤 다른 정치적 구원 관계가 있나? 이걸 의심해 볼 정도로 약간의 인신모독적인 발언까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노후 관리를 하라든가 사모님이 반대해서 우유부단한 사람이라 출마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도 송영길 전 의원의 발언이 지나쳤다, 사과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글쎄 오늘 송영길 전 의원의 발언은 좀 지나친 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장만 뽑는 예. TK 통합이 되지 않는 선이 된다면 김부겸 전 총리의 그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이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독 국민의힘은 좀 아직 힘을 못 내는 것 같아서 이게 글쎄요. 보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한쪽만 이게 거론하게 돼서 이것도 좀 모르겠습니다. 죄송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빨리 양쪽의 치열한 다툼을 좀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크루드족 무장 세력이 이란 국경을 넘어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중과 해상 전투를 넘어서 전쟁이 지상전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슬람 문화연구소장으로 계신 분이죠.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 교수와 미국, 이란, 중동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도 연일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쟁 중이죠? 그러니까요. 새로운 국면 중에 하나가 미국 폭스뉴스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쿠르드족이 이란 지상전에 착수했다라고 보도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사실이라면 중동 전문가로서 이거 새로운 국면 아닙니까? 뭐 전혀 새로운 국면은 아니고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과 이란족은 크고 작은 충돌을 가져왔습니다. 예. 자치 문제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한다면 미국 본토에서 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쿠르드 지역에 있는 피작이라고 하는 쿠르드 민병대를 투입하는 건데 예.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 하면 바로 우리 IS 소탕할 때요. 예.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인 YPG와 함께 미국과 힘을 합해서 IS를 소탕한 1등 공신들입니다. 예. 오랫동안 미국과 협조 관계를 가져왔고 전술 전략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고 또 미국 무기 체계도 익숙해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부대를 계속 관리해 왔고요. 특히 2020년에 우리가 잘 알려진 마흐사 아미나 그 히잡 이제 사건으로 막 들끓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제 마흐사 아미니가 바로 이제 쿠르드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때 시위를 배후 조종했던 게 바로 이라크에 있는 이 조직 피작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도 수십 년 동안 크고 작은 이제 분쟁 속에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국민이 아니고 그 본토에서 지상군을 파견할 수 없다면 미국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상군이 가장 좋은 선택이 쿠르드죠. 예. 그런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 그쪽이 뭐 이라크와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이란으로 넘어갈 때 막 엄청 산악지대라는 말도 들리고요. 그래서 네. 이 몇천 명이 만약에 쿠르드족이 이란으로 넘어가더라도 이란이 이들을 소탕하려면 몇 배는 되는 또 군사를 투입해야 된다 이런 말도 들리고요. 다 격해질 것 같아요. 이란 이라크 국경이 약 1,500km입니다. 예. 그리고 북쪽에는 산악지대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경 통제는 불가능하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뭐 이라크 쪽 쿠르드 민병대가 이란에 수백 명 가 있다. 이거는 뭐 일상으로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심각한 국면은 아니고요. 예. 그게 이제 어떤 체제 전복의 위협에 미국과 협조할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에 바로 3월 3일 날 그 트럼프가 쿠르드 지도자들과 통화한 이후 바로 그 직후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아주 대단한 군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예.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 지도자들과 통화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공식적으로 쿠르드 무장 세력에 무기 등 군사적인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함구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 전이다 이게 미국 언론의 보도인데 주저하고 있다면 트럼프가요? 왜 지원을 주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이제 중동 상황을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는데요. 예.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에 수십 개 단체가 있는데 전혀 단합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라크 북부에는 쿠르드 자치정부가 들어서 있고요. 이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란, 터키하고도 굉장히 좋은 관계, 준정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 쿠르드 민병대 피작은 쿠르드 자치정부하고도 굉장히 지금 알력 관계에 있습니다. 헤게모니 쟁탈전. 그래서 뭐 이제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 지역의 자치정부 수장인 마수드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수장과 또 쿠르드 민주당과 쿠르드 애국정당이라는 공식 정치 조직이 2개 있습니다. 그 예. 수장과 통화한 것 같고요. 이 또 이제 소위 말하는 반 이란 민병대 그 수장하고 통화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 피작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뭔가 하면 이 터키뿐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도 이 피작은 테러 조직으로 현재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뭐 자기가 분류한 테러 조직을 시켜서 이란 공격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아하.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될 몇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공식적으로 미국이 쿠르드족에게 협조 차원에서 뭐 무기를 제공한다면 본인이 테러 조직이라고 한 곳에까지 제공하는 셈이 되니까 뭔가 좀 스텝이 꼬이게 되네요. 정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예. 이게 바로 이제 터키에 있는 쿠르드 노동당의 이 아류로 보기 때문에 터키 정부로서도 이 피작은 테러 조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직을 협동해서 이란을 공격한다면 터키는 레드라인을 넘었고 나토 맹방의 바로 균열이 깨지기 때문에 예. 터키 정부를 설득하는 선결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예. 이 크루드족이라고 우리 한국 언론은 그냥 크루드족이라고 하는데 수십 개로 나눠져 있고 다 성질이 다르니까 또 심도 있게 봐야겠네요. 전 세계 한 3,500만 명이 되는 나라를 갖지 못한 최대 유랑 민족입니다. 예. 이것이 강대국의 어떤 그 디바이드 앤 컨트롤 정책에 의해서 이 쿠르드족들이 중동 내에서 가장 큰 민족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예. 각 5나라에 쪼개져서 각 모든 5개 나라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 불운한 민족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 중앙 정부의 이제 찢어놓기 전략에 의해서 자기들끼리도 통합이 안 되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말도 잘 안 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네. 쿠르드를 하나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란 국방부 대변인이 우리는 이번 전쟁에서 적의 예상보다 더 오래 공세적 방어를 지속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초기부터 모든 첨단 무기와 장비를 투입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마치 우리 영원히 전쟁할 수 있는 무기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말을 한 건데 글쎄요. 이란도 뭐 미사일 같은 게 만만치 않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중에 좀 알아보니까 파타흐라는 뭐 극초음속 미사일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방어 시스템을 일정 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로 배치가 되면 그러니까 사용되면 이번엔 미국 이스라엘에 좀 큰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번 국면에서요? 예, 작년 6월에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을 때도 그게 이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떨어져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서 패닉 상태에 이제 빠졌던 겁니다. 예.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미사일 이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확인됐지만 그래서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서 가장 주 타겟이 이 탄도 미사일 시설을 와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표물이었습니다. 물론 작년 6월에 그렇게 이제 공격을 당하면서 한 8개월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어떤 이제 그 예행 연습이라든 뭐라 그럴까 학습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철저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정확한 실천은 알 수 없고 전쟁 시간에 심리전도 하고 과장됐겠지만 예. 뭐 이란이 아직까지는 만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가운데 지금 표 보시면은 파타흐라는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가 페르시아어로 정복자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무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직접 가격할 수 있는 위험함, 이게 실존적 위협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던 주 목적도 저 위협을 봉쇄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 그런데 이란 국방부 대변인이 우리 아직 첨단 무기, 센 무기 안 꺼냈어라고 말했으니까 더 격화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무기가 이란은요. 지하 시설에 많이 좀 저장해놨다. 뭐 드론 부대도 지하 영상을 공개한 적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상군을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투입 안 하면 이거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뭐 어마어마한 넓은 땅이고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예. 지하에 은닉해 놓은 것을 어떤 벙커버스터를 아무리 동원해도 완전 개미라는 건 어렵고요. 예. 작년 6월에 굉장히 당했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철저히 아마 은닉하고 재배치하고 준비를 해놨을 것 같고 예. 이란은 뭐 알려진 바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매일 400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니까 이제 장기적인 저강도 이제 지연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이란의 완전 굴복 또는 뭐 정권 교체를 통한 새로운 이란을 건설하겠다. 뭐 미국의 지금 입장을 정리하면 이 정도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 트럼프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지상군을 투입해서 이란 국민을 무릎 꿇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죠. 예. 근데 지상군 투입도 쉽지 않고 지난 한 2000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란 역사 그 자체는 저항의 역사입니다. 예.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 중동에서도 가장 강력한 저항 민족입니다. 예. 뭐 그런 면에서 어떤 외세가 들어와서도 이란을 굴복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요, 트럼프가 공습 초기에 영국, 스페인, 우리한테 협조 안 했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토 균열 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또 간밤에 보도를 보니까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요, 미국 매체랑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토는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원국들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토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나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권 국가를 공격하는 것은 예. 이걸 나토를 동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공동 방어를 하는 나토의 어떤 방어 철학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점에서도 또 미국에 또 등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트럼프의 글로벌을 벗어난 어떤 독자적인 자국 이익 중심주의에 예. 이제 유럽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고 나토 동맹이 상당 부분 지금 균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못해 지지했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게 낫겠네요.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주목되는 게 이란 내부 상황 중에 후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제 숨진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유력하다, 차남입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주한 이란 대사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최고 지도자 선출은 전문가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전시 상황이어서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는 뭐
뭐 유력하다, 뽑혔다라고 보도한 것도 있었고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 좀 늦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가능하지만 예. 사실 모즈타바 하메니는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마지막 순번이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민생이 지금 극에 돌아 있고 지금 반체제 시위가 있는 상태에서 서방과 협력 가능한 가장 옹졸한 지도자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초강경인 이제 차남을 옹립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전쟁 상태에서 이게 알리 하메니 최고 지도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 3대가 몰살당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다음에 또 그 초등학교가 완전히 폭격당하면서 168의 어린 생명이 했던 게 이게 반체제 시위대에게 완전히 잠재워지면서 결사항전의 여론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 그런 분위기를 입어서 이제 강경 모즈테바가 이제 선출됐지만 아시다시피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장 이제 경원하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게 공식화되면 또 표적 살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뭐 내부적인 결정은 됐지만 공표하는 거는 시기를 보는 것 같고 공표되면 또 대중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가 조금 남아 있어서 조금 상황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차남이 모즈타바가 아마 선출은 됐을 텐데 공식 발표가 아직 늦어진 상황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 외교부가 이란 전역에 대해서 오늘 오후 6시부터 전면 여행 금지 이렇게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방문할 때는 법에 따라서 처벌된다 이런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란 전역에 대해서 오늘 오후 6시부터 우리 국민은 전면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 신비한 위협 때문에 모즈타바 발표가 늦어질 것이다. 부친만큼이나 강성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란 내부에서 아니 그래도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있을 텐데 또 하메네이의 차남이 됐다고 하면서 민주화의 불씨가 커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지금 이란 여론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통상적인 상식으로 모즈타바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반체제 시위나 민주화 시위들이 아무리 정권이 그 염증을 느끼고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외세가 주권 국가를 공격해서 이제 가족과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애국심이 발동할 수 있는 기본적 상식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결사항전의 분위기가 압도적인 것 같고요. 예. 물론 전쟁이 끝나면 시위가 일어나겠지만 아하. 그 혁명 수비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장해왔던 게 모즈테바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제 어떤 대리인으로서 조정 역할을 하는 알리 라리자니도 강성 이 세 그룹의 같은 결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이고 일사불란한 어떤 저항 정쟁을 계속하겠다 뭐 예. 이런 측면인 것 같고요. 아하. 물론 지금 아무리 모즈테바 하메니가 최고 지도자가 설령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예. 가장 큰 문제가 민생이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왔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하고 타협하지 않고서는 전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예. 그런 면에서 이런 미국과 협력을 할 상태에 있는 모즈타바를 미국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예. 이게 이제 굉장히 관건인 거죠. 아, 만약에 그 전에 모즈타바를 또 표적 살해해버린다면 예. 이거는 굉장히 해결책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럼 모즈타바도 지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되기 맞다고 전제하면요. 미국과 손을 일정 시기에 잡을 가능성 그렇게 해야지 끝나겠네요. 이 상황이. 그거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왜냐하면은 없다. 지금 전쟁이 끝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모든 것이 이제 생명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면은 상황 호전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예. 게 차단돼 있기 때문에 예. 강성이건 중도파건 어떤 정권이든지 이제 미국과 협력해서 제재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핵의 조건을 완화하거나 양보해야겠죠. 예. 그게 이제 협상의 관건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인데요. 뉴욕타임즈가 이란 정보 당국이 미국 CIA와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백악관과 CIA는 이에 대한 설명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고 이란은 미국과 물밑 협상 이거 아니다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없는 걸까요? 아니면 있는데 이란이 겉으로 보면 좀 창피하니까 없다고 하는 걸까요? 뭐 그거는 외교적인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결사항전의 분위기에서 미국과 타협한다는 것은 안 되죠. 예. 그러나 이제 국가를 살리고
어떤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 직전까지만 해도 오만을 매체로 해서 어쨌거나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대화의 핫라인이 구축돼 있는 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접촉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어떤 비선길의 만남이 있을 수 있다. 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우리 해군을 동원해서 여기를 통과하는 유조선을 우리가 호위할 거다, 호송할 거다, 안전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또 혁명수비대가 다 불태워보겠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런 호송, 호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예.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보시면 한 33km인데요. 수심이 낮기 때문에 그 모든 유조선이 지나갈 수 없고 지나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좁은 영역인데 그거는 이란 영해입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딜레마고 오랫동안 호르무즈 해협은 분쟁이 있을 때마다 뭐 봉쇄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한 번도 봉쇄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그 이제 기뢰라든지 어뢰라든지 어떤 그물망 같은 방어망을 이란 혁명수비대가 준비해 놓지 않았겠어요. 뭐 그러면서 미국의 공원만큼 그렇게 쉽게 그 봉쇄를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뭐 그런 면에서 그게 이제 갈수록 우리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 호르무즈 상황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국제 경제에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을 왜 공격했는지에 대한 명분을 최소 4차례 정도 지금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언론의 분석이 나옵니다. 처음에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겠다. 그다음에는 뭐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 그다음에는 나를 암살하려 했다. 트럼프가요. 그리고 4번째는 선제 공격의 징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좀 바꿔가고 있어서 자가당착에 빠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가 며칠 내에 이거 끝낼 줄 알았는데 이란이 생각보다 오래 버티네? 이런 판단 미스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는 2003년 조지 W. 부시의 이라크 전쟁의 완전한 데자뷰 같습니다. 그때도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 사담 후세인 독재자를 무너뜨리고 민주 정권을 했겠다고 전쟁을 했지만 세계 모두가 완벽한 거짓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 결과로 조지 W. 부시가 지금 이제 형사재판소의 전범으로 이제 기소됐던 것도 그 이유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일주일 만에 조지 W. 부시가 승리를 선언했지만 그 이라크 전쟁은 아직도 계속됐잖아요.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잘못된 명분으로 이란이 개입하는데 지금이라도 아마 적당한 승리의 명분을 내세우고 빠져나오지 않으면 예. 이라크의 어떤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이란은 이라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대응 능력이나 국민의 민도나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만약에 지상군 투입이 어떤 바로메터가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3월 30일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밑 협상을 하다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지금 중국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미국을 위해서나 특히 우리를 위해서나 인류를 위해서 좀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 열리는 것도 참 국제 정세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국내 최고의 중동 전문가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시민을 하늘의 태양처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서울시장에 출마를 한 서울바라기 전현희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행정과 국정을 경험했고 3선 의원으로서 정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또 강북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융합력을 갖춘 그런 후보다 자임합니다. 그동안의 저희 경력과 경험으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면서 행복한 서울 시민을 만드는 데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오늘은 두 번째 손님으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선거를 향한 시계바늘이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권은 특히 국민의힘 쪽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야 행정통합을 놓고서는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고요. 이 교착 상태를 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서울시장 후보로 도전장을 내민 분입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새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 후 5파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어제 사퇴를 했고요. 5파전에서 전 후보만의 어떤 승부처는 어떤 겁니까? 실력과 본선 경쟁력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실력과 본선 경쟁력. 네.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 주세요. 실력은 그동안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민원을 한 해 1,000만 건 이상 이렇게 처리한 또 그런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민원에 대한 대처 능력과 정부와의 그 협상력, 설득력, 그래서 결국은 끈질기게 해답을 이끌어내는 그런 검증된 실력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고요. 또 예. 하나는 지금 서울이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습니다. 보수화 지형에서 서울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강남 3구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데 예. 저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국회의원으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유일한 후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은 강북 지역인 성동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한강 벨트에서 시민들의 또 선택을 받은 그런 후보로서 강남북을 아우를 수 있는 융합력을 가진 그런 유일한 후보다. 그래서 중도층과 합리적인 보수층의 이 소구력이 있고 확장력이 있는 그런 후보로서 본선 경쟁력이 가장 있는 후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5분의 사진이 나갔는데 유일한 여성 경선 후보이시기도 합니다. 어제 서울 여성정책 8대 공약이라는 걸 발표하셨는데 이렇게 좀 여성 정책에 중점을 두는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유일한 여성 시장 후보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예. 또 여성 시장 후보로서 당연히 여성에 대한 그런 많은 공약과 정책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성 주간인데요. 예. 그래서 여성 주간에 서울의 여성들을 위한 그런 정책과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정원호 성동구청장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이제 경쟁자시지만 전 구청장이네요 이제. 가장 선두권에 있는 주자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 경쟁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원호 구청장이랑은 지금 같은 성동의 구청장이자 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동지의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동지로서 평가를 하면은 정원호 구청장이 구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훌륭한 일을 했고 예. 또 실제로 많은 주민들의 또 사랑을 받은 그런 구청장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서울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의 작은 국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 기관들이 얽혀 있는 그런 시정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래서 행정이라 하면 국정 그리고 시정, 구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국정 경험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장관급 기관장으로서 이렇게 3년 동안 이제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 구청장은 12년 동안 구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렇지만 구정보다는 좀 더 큰 범위의 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예. 이런 정치력과 정무적 감각 그리고 또 중앙 무대에서 중앙부처 장관들과 대통령실과 청와대랑 그리고 국회랑 이렇게 조율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지금 그런 시장이 되려면은 끈질긴 뚝심과 실행력, 실천력 네. 그리고 협상력, 중재력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정원호 청장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스스로 노력했다기보다는 지금 일종의 반사체로서 지금의 이제 지지율을 얻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정도 되면은 다른 사람의 후광보다는 스스로의 능력과 검증된 실력으로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발광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반사체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력과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후광이라 하면 뭐 일전에 이 대통령이 SNS에 칭찬글을 올린 요걸로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서울시장 경선뿐만 아니라 경기지사 경선도 그렇고요. 모두 좀 이게 친명 경쟁, 찐명 경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현재 그 반명은 없다 생각합니다. 모두가 친명이다. 그래서 친명 경쟁이라기보다는 모두가 친명이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또 친명 외에도 그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그리고 도덕성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선택받는 자리가 이번 이제 서울시장 경선이고 선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찐명은 당연한 거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실력과 도덕성과 비전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지역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오늘 민주당 단수 공천이 됐고요. 우상호 강원지사, 박찬대 인천시장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렇게 단수 공천으로 빠르게 결정하고 있는 이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민주당의 지방선거의 경선의 원칙은 전략은 없다. 그래서 후보가 여러 명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경선이 원칙입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세 지역은 기존에 다른 후보들이 계셨는데요. 각자 여러 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중도에 이제 출마를 사실상 포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단수 후보가 된 것이고요. 단수 후보인 이상 빨리 이렇게 공천을 해서 또 선거를 뛰게 하는 것이 승리를 앞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가장 먼저 단수 후보로 확정된 곳에서 이 공천을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예. 경선 주자이시기도 하지만 당 중진으로서 이번 6.3 지방선거 민주당 전체의 어떤 승리 전략은 어떤 걸로 좀 가져가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의 확실한 종식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 두 가지가 가장 민주당의 이번 확실한 선거 전략이다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성과를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그런 선거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의 확실한 승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지는 그런 선거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복당 후에 처음으로 정청래 민주당 네. 대표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교통정리가 될까라는 언론의 관측이 많았는데 일단은 송 전 대표가 당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개항을. 제가 지금 오기 전에 지금 오면서 송영길 전 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와 뭐 어떤 취지의 말씀을 나눴는지 이런 것도 여쭤봤는데요. 일단은 특별히 공천과 관련된 그런 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또 우리 민주당의 전 대표를 지내신 분으로서 선당우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정치인이다 생각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자신의 또 그 무죄를 받고 민주당에 또 다시 귀환한 그런 전 대표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직접 통화를 해서 취재를 해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 인물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경쟁력 있는 후보가 좀 띄워줘야 같이 좀 흥행이 될 텐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좀 소식이 적거든요. 심지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에 안철수 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지선 좀 출마해달라 설득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단 서울시장 후보군 국민의힘의 면면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현직 의원으로서 서울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분이 나경원, 안철수, 신동욱 이 세 분이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조은희 의원도 가끔씩 거론이 되시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이제 한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서울시장 출마를 하고는 싶지만 출마를 했을 때 당의 후보로 결정이 되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본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좀 쉽지 않다. 그러면 국회의원직도 잃고 또 서울시장도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현직 의원들 중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할 건지 말 건지 고민하는 가장 갈등하는 주요 원인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오세훈 시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걸로 보이고요. 예. 이번에 이제 윤희숙 전 의원께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까지 각오를 하면서 승리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 시장에 출마를 할 것인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도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과 다름없다 이런 인식에는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나 보네요. 그런 이제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데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계속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서울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지금 굉장히 보수화된 지형이거든요. 지난 대선에도 윤석열의 그런 내란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에서도 사실상 서울에서는 사자 구도로는 민주당이 승리를 했지만 양자 구도를 대입을 해보면은 진보와 보수의 구조 하에서는 사실상 패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상당히 보수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승리하기는 쉽지 않은 지형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낙관할 수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로서도 본선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뭐 이건 또 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 강남에서 이겨본 그런 유일한 후보로서 본선 경쟁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예. 이런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서울시장 경선을 오디션 형식으로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 뭐 복면가왕 이런 것처럼 예. 치르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세훈 시장을 좀 견제하려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견제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은 지금 뭐 5선 시장을 이제 도전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미 그 지지세나 이 서울의 조직력이나 굉장히 후보들 중에 앞서 나가는 예. 후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선거에 나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칫하면 또 의원직을 상실할 예. 위험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후보들이 좀 더 이 서울시장직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것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살아서 오는 후보랑 같이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으로서도 역시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약간 같습니다. 최종 끝판왕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네, 네. 예. 아까 민주당의 어떤 승리 전략을 첫 번째 내란 종식,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의 국정 성과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첫 번째 그 내란 종식 관련해서요. 장동혁 대표가 절윤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에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당 소장포 의원들이 좀 뭔가 포기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장 대표의 어떤 리더십, 흔들리는 리더십이라고 할게요.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거기에 헌신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이분이 지방선거를 포기한 것이 아닐까. 지방선거를 포기하고 대신 당권을 굳건히 하는 그런 길을 택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숨겨져 있는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엑스맨이라고 하죠. 예, 민주당의 선거에는 상당히 유리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대표로서는 대단히 당에 사실상 해당 행위를 하는 그런 수준의 행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지금 영상 나오지만 도보 행진을 계획했다가 현장 의총으로 변경하면서 사법 3건, 예. 3법 이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과가 됐고요. 이 대통령을 향해서 뭐 독재, 예. 역사적 죄인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중들한테 소구력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당의 지지율이 소구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적으로 당 장동혁 대표 이후에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독재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예.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달라. 그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예. 그런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게 뭐 사실상 통과된 그런 국민들의
의중이 담긴 법에 대해서 그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것도 무리하지만 그 거부권을 행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이 이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하는 것을 우연히 이제 지나가다가 차량에서 지켜봤는데 예. 저기가 윤어게인 집회가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과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지금 전륜하라는 것이 보수층의 저는 주류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보수층의 주류의 입장도 사실상 무시하고 자신의 그런 작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당을 저렇게 많이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끝까지 아까 낙관해서는 안 된다. 네. 약간 그러니까 민주당 뭐 지금 서울시 경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자들이 자칫 자만하거나 하면 안, 그러니까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실제로 이제 한 지난번에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전국 지역에서 고르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어려운 지역에서도 승리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런 이제 상황이 다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많은 분들의 낙관론인데요. 예. 실제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의 지방선거에 임하는 민주당 후보들이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이고 또 보수화된 지형에서 그것을 딛고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겸손하게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선거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사법개혁 관련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정치의 사법화로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법관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의 사법화를 말씀하신 근거가 아마 정치권에서 법정에 이제 사건을 많이 가지고 가고 그래서 정치 문제를 법원에서 많이 다루게 되니까 법관들이 정치 중립을 가지고 이제 판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님 사건 같은 이런 사건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대로 인용이 이제 해석을 하면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자정을 요구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해라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가 저는 더 문제다. 예. 사법부가 사실상 정치라는 게 아니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의 그 사법부 대법원의 그 파기환송 판결 이거는 사실상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정치 자제 그리고 사법부의 입법부와 행정의 존중, 상권 분립 정신을 대법원이 사실상 무너뜨린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법부가 정치를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이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제 주도해서 통과시킨 그 사법개혁 3법. 네. 이 관련해서는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우려를 많이 공개적으로 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고 이제 곧 시작이 되겠지만 여전히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뭐 법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됐으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사법개혁 3법은 그 내용이 이제 법 왜곡죄 이것은 법관이나 검사들이 법을 왜곡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예. 그런 고의적인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것입니다. 예. 그동안 판사와 검사가 사실상 법을 이렇게 왜곡하거나 없는 증거를 뭐 증거로 인용하거나 있는 증거도 활용하지 않는 이런 것 그리고 사실상 조작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검사나 판사들의 경우에는 수사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규율하는 그런 범죄 그 혐의도 사실 불명확했고요. 그래서 법 앞에 국민들이 평등하고 그런 또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관이나 검사들의 경우에는 이런 법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되는 당연히 처벌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 정신을 구현한 것이 법의 국제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재판 소원 관련해서도 이거는 일부 특히 사법부를 중심으로 반대를 하지만 이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고요. 또 최종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정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은 합헌이다 이미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심제다 이런 주장은 맞지가 않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건 사심제가 아니라 기존의 법원에서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을 다루는 그런 판결인 것이고 재판소는 헌법 위반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헌법에 침해하는 거냐 이걸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 서로 다른 판결이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정신이 담겨 있는 법이고요. 예. 재판관을 지금 정원한 증원하는 것은 지금 상고심 대법원이 재판이 계속 길어지고 또 사건이 밀려서 폭주해가지고 재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대법관을 더 증원을 해서 국민들의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이다. 그래서 이 사법개혁에 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께서 대부분 찬성하시고 또 실제로 국민들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에 뛰고 있는 또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어제 여성 정책도 내신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웨이 페스타 더 낼 거예요. 반값, 반값, 반값. 모두 반값이 되니까. 1년에 딱 한 번. 모두가 반할 역대급 혜택. 코웨이 페스타. 신경 썼다는 건 발끝에서부터 드러나죠. 상대방을 위해 그리고 또 나를 위해 편안함 위에 쌓아 올린 격식. 편안함을 갖추다. 스케쳐스 USA. 악사, 간편, 건강. 악사, 간편. 건강. 이렇게 다 모이면 과거에 아팠어도 상담할 시간이 없어도 건강보험 전화 한 통으로 간편. 악사, 간편. 건강보험.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주유소 입구부터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 중동 상황 여파로 국제유가가 요동치자 서울 휘발유 가격은 1,800원 선을 훌쩍 넘겼습니다. 내일은 더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민들은 오늘도 퇴근길 주유소 앞에 긴 줄을 서며 애타게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중동의 총성은 곧 민생의 비명이 됩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늘 궁금했던 것, 오를 땐 로켓처럼 순식간에, 내릴 땐 낙하산처럼 천천히. 이거 왜 이러는 걸까? 이런 가격 구조를 지적하는 보도도 오래전부터 여럿 나왔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 나온 대한석유협회 관계자의 설명. 중동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패닉 바잉에 따라 일선 주유소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평소보다 국제 유가와의 시차가 줄고 가격 상승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납득이 되십니까? 청와대가 나섰습니다. 주유소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200원 넘게 오를 때도 있다. 아무리 돈이 막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한 것 같다. 고질적인 유통 적폐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있다면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반짝 단속이 아닌 투명한 유통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로봇 청소기 다 비슷하다고? 압도적 시선으로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깨끗하게 청소 결과가 전부다. Dreamy X60 시리즈. 딸이 엄마가 되어도 여전히 날 키우는 사람. 이제는 엄마가 좀 더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이거 신고 가. 르무통.
너 기름 너무 먹는 거 아니냐? 어쩔 건데? 기름 먹는 엔진대 불스 원샷으로 잡는다. 연비의 샷, 불스 원샷.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꽤 오래전 것 같은데 왜 시간이 그대로지? 에이스에선 시간이 다르게 흐르니까요. 짧게 자도 오래 잔듯 시간을 거스르는 과학 에이스 침대.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미 해군 잠수함이 이란 함선을 향해 어뢰를 쐈습니다. 크루드족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대신해 대리 지상전에 돌입했습니다. 육해공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동 상황,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하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